여러분은 가족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자식이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올해 79살이고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 한 구석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온갖 풍파를 견뎌냈어요. 거친 손, 굽은 허리, 그게 제 훈장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무색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 그 여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일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천당에서 놀던 한 여자를 지옥으로 끌어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한 늙은 여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행복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아들 진우는 45살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어릴 적부터 말썽 한번 부린 적 없이 자랐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도 늘 제 걱정만 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진우가 37살 때 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수진,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가 말도 곱게 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 대신 진우 오빠 챙길게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 우리 진우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이제 내 짐도 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수진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네일샵을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가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선 여자잖아요. 진우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둘이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았고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지냈죠. 제 집은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내놓고 2층은 월세를 주고 3층에서 제가 살고 4층은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평생 벌어서 마련한 재성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수진이와 진우가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수진이는 늘 선물을 들고 왔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건강하시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진우야? 회사가 부도났어. 갑자기 사장이 잠적했어. 나도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을 못 받을 것 같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진우는 그동안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과장까지 올라간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직이라니. 엄마한테 왜 이제 말해?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 그동안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집도 빼야 할 것 같아. 월세를 못 내겠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아들을 다독였어요. 괜찮아, 진우야. 우리 집 2층 비었잖아. 거기 들어와서 지내.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있어. 정말요, 엄마? 폐 끼쳐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인데 뭐가 폐야. 빨리 짐 싸서 들어와. 그렇게 진우와 수진이가 제 집 2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복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들고 나갔어요. 수진이도 자기 네일샵을 계속 운영한다고 했고요.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챙겨줬어요. 3층 제 집에서 반찬을 만들면 2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죠.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차갑달까요? 그냥 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취직을 못했고 수진이는 네일샵에 잘 안 나간다고 했어요. 손님이 줄었다나 뭐라나.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진우한테 물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한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업급여 받는 걸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수진이 네일샵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그럼 2층 월세는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세입자한테 받던 돈인데 너희가 쓰니까 그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 말에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매일 샵에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돈 생각만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 생각만 한다고요? 수진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우가 저를 막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지금 예민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도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떡집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며느리가 여기서 떡을 자주 사가던데? 언니 이름으로 외상으로 사가더라고. 괜찮은 거지? 네. 제가 언제 외상으로 떡을 샀다고요? 아니, 며느리가 샀지. 어머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손님들 대접할 떡이 필요하다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수진이가 제 이름을 팔아서 물건을 사갔다니.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따졌어요. 수진아, 시장 떡집에서 내 이름으로 떡을 샀다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제 네일샵 손님들한테 간식으로 드릴 떡이 필요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사면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샵에서 번 돈으로 나중에 갚을게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허락했어? 어머님,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방 빌려주시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반박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 후로 수진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1층 상가 세입자한테 받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어느 날 상가 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는 며느님이 먼저 받아가셨어요. 사장님이 급히 쓰실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 며느님이 사장님 전화 받고 나서 그러시던데요. 혹시 아니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가 제 돈을 가로챈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를 불렀어요. 진우는 마침 외출 중이었어요. 수진아, 1층 월세 50만 원 네가 가져갔지?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저 병원비 급해서 먼저 썼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내가 언제 허락했어? 그리고 너 어디가 아픈데? 수진이가 저를 쏘아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은 돈 생각밖에 안 하시네요. 저도 사람인데 병원비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어떤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참고 또 참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수진이는 점점 더 건방지게 굴었어요. 제가 3층에서 내려오면 대놓고 표정을 찌푸렸고 진우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슬쩍슬쩍 던졌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나 멀쩡해. 깜빡하는 거 없어. 아니에요. 저번에도 당신이 분명히 2층 월세 이번 달은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진우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수진이는 억울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봐.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만 이러셔. 저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우는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마저 저를 의심한다는 걸 알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편함에서 제 부동산 세금 고지서가 사라졌어요. 분명 며칠 전에 배달됐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에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제 편지를 뜯어보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는 놀라지도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 이거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봤어요. 어머님 혼자서 이런 거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우편물을 뜯어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진우가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재빨리 눈물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 그냥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화내셔. 나 잘못했어? 진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진우야,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우편물을 멋대로 뜯어보는 게 말이 돼? 우표! 엄마, 수진이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느꼈어요. 제 집에서 제 아들로부터.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너희한테 당분간 있으라고 했지. 영원히 있으라고 한 적 없어. 진우도 이제 슬슬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너희 둘 다음 달까지 나가. 수진이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나가면 어머님 혼자 사시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나가.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그런데 어머님, 불편하면 어머님이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엔 진우 오빠가 될 건데.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노리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제 집, 제 재산이었어요. 제 재산이었어요. 제 재산이었어요. 제 재산이었어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엔 진우 오빠가 될 건데. 제 재산이었어요. 제 재산이었어요. 제 재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갔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층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오빠, 잘 되고 있어. 노인네가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노인네 통장이랑 도장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남편은 바보야. 엄마 편만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할 수 있어. 다음 주에 네가 복지사 행세하고 와. 그때 노인네 입원시킬 거야. 정신병원에 한 달만 쳐넣으면 치매 진단 받을 수 있어. 그럼 성년 후견인 신청하고 재산 다 우리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걱정 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저번 할아버지도 성공했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돼.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여자는 사기꾼이었어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은영 변호사. 은영이는 제가 30년 전에 거둔 아이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학교도 못 다니게 생긴 가난한 여고생이었죠. 제가 시장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제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 같은 아이예요. 은영아, 나야.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은영아, 나 지금 큰일 났어. 네가 좀 와줘야겠어. 저는 은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영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머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우리가 그 여자를 잡을 거예요. 며칠 후, 그날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2층에 내려가서 수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연기였어요. 수진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통장 어디 갔어? 저는 일부러 물건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치매 증상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진우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진우야, 네 마누라가 내 돈을 훔쳐갔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해. 얼마 후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 어르신을 담당하는 구청 복지 담당자 최동규입니다. 그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최근에 기억력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보시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자식이 수진이가 말했던 그 공범이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병원 가죠. 하지만 제 변호사랑 같이 가야겠어요. 변호사요? 어르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변호사 없이는 안 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영이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은영이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저는 박정숙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 이은영 변호사입니다. 은영이는 최동규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동규가 당황하며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은영이는 그걸 사진 찍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구청 복지과죠? 확인 좀 하려고요. 최동규라는 직원이 계신가요? 잠시 후 은영이가 싸늘하게 웃었어요. 그런 직원 없다고 하네요. 경찰관님, 이 사람 신분증 위조범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최동규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은영이는 수진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오수진 씨, 당신도 같이 가셔야겠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은영이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정숙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난 3개월간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호텔 식사. 어머니께 허락받았나요? 그건,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있네요. 당신 전 남편, 아니 전 동거남? 작년에 사망한 김영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80대 독거노인이었는데 갑자기 사망하고 당신이 전 재산을 상속받았죠. 의문사로 재조사 중인 거 알고 계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때 호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시장에서 까다로운 손님들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응, 오빠. 잘 되고 있어. 노인네가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노인네 통장이랑 도장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불법 녹음이잖아요. 은영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님, 이 여자와 공모자들은 조직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5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수진이는 발악하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 할망구,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수진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기꾼일 뿐이었어요. 진우는 벽에 기대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경찰이 수진이와 최동규를 끌고 나간 후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앉았어요.
은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영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진우야, 너도 피해자야. 그 여자한테 속은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를 배신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진우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45살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니까요. 다음 날, 은영이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줬어요. 어머니, 오수진은 조직적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사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왔어요. 먼저 며느리나 간병인으로 접근한 다음 신뢰를 쌓고 재산을 파악한 후 노인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거야? 저희가 파악한 것만 최소 12명입니다.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는 요양원에 갇혀 있거나 재산을 모두 빼앗긴 상태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해.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경찰에서 어머니께 협조를 요청하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의 증언과 증거가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 수진이가 제 카드로 쓴 내역들, 그리고 수진이와 최동규의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가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는 놀랍게도 한 유명 요양원의 원장이었어요. 겉으로는 노인 복지에 헌신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악마였던 거죠. 그들의 수법은 치밀했어요. 먼저 타겟을 정하면 며느리나 간병인으로 침투합니다. 그 다음 노인을 가족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그러다 적당한 시점에 가짜 복지사나 의사를 동원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들어가면 과도한 약물 투여로 진짜 치매 증세를 만들어내고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서 재산을 모두 빼앗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은영이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순진했다면, 저도 지금쯤 어딘가의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약물에 찌든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제 재산은 모두 그 악마들 손에 넘어갔을 테고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판사님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고 손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일해서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이 요양원에 갇혀서 자기 돈으로 자기를 가두는 비용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우리가 만만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조직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는 딸이라고 믿었던 간병인에게 집을 빼앗겼고 80대 할아버지는 조카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법정 투쟁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숙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냈어요. 당신이 먼저 싸워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싸워요. 우리가 이기는 게 다른 노인분들한테 희망이 될 거예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징역 8년, 최동규는 징역 6년, 그리고 조직의 우두머리인 요양원 원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이겼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은영아,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우와 마주 앉았어요. 진우는 그동안 많이 야위었어요. 수진이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진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엄마,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2층에서 계속 살아라. 대신 조건이 있어. 월세는 제대로 내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마.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꼭 보답할게요. 저는 진우를 안았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는 줘야 했어요. 진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 감독 일을 시작했고 매달 빠짐없이 월세를 냈어요. 휴대폰도 저렴한 걸로 바꾸고 술도 끊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기특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데? 생활비요. 제가 처음으로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 그 후로 제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사기단을 잡은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나갔어요. 79세 할머니가 며느리의 사기 음모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죠.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의 홍보대사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과 도장은 절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방송 후 많은 노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들과 상담하고 은영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때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와야겠다고. 저는 1층 상가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이름은 엄마 밥상.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음식 솜씨를 발휘한 거죠. 식당은 예상외로 잘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응원의 말을 해줬어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오셔서 밥 한 끼 드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노인들이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관심과 연결이라는 걸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곳,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쓸쓸한데 여기 오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과도 연결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노인 사기 예방 강의를 했어요. 강의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을 믿었죠. 하지만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어요. 제 돈을 몰래 쓴다거나, 제 편지를 뜯어본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의심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가족을 의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이나 며느리를 어떻게 의심해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존중할 겁니다. 여러분의 허락 없이 통장을 만지거나 편지를 뜯거나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제대로 지킬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어느 날 진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독립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도 그게 좋겠어.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진우야,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어떻게 포기하겠어. 다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독립한 후 2층은 다시 월세를 놓았어요. 이번에는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가끔 은영이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진우도 주말마다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제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고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노인 재산보호 제도를 강화했대요. 성년 후견인 제도도 개선됐고 노인학대 신고 센터도 확대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늙어서는 며느리한테 배신당할 뻔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수진이의 말대로 눈 감고 같이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 존엄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어려워져요. 몸도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울 힘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79살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힘은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는 강합니다. 며칠 후, 저는 식당에서 한 젊은 손님을 만났어요. 그 손님은 밥을 먹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계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자기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고. 저는 그 손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한테 전해줘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딸인 당신이 함께 싸워주라고. 가족이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정수가, 잘했어. 끝까지 싸워줘서 고마워. 저는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키세요.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통장과 도장은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둘째,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의심하세요.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평생 살아온 경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